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정민입니다. 오늘 뉴스에이는 정치권 파장이 만만치 않은 두 개의 판결로 시작합니다. 먼저 4년 전 총선 때 고발 사주 의혹이 있었죠. 오늘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손준성 검사가 김웅 당시 후보에게 야권 주요 인사들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손 검사는 내가 보낸 게 아니라고 했던 이 텔레그램, 1심 재판부는 손 검사가 고발장을 보낸 게 맞다. 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며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상관이던 대통령에게까지 파장이 이어질지까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소식 공태현 기자입니다. 법원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 지 1년 8개월 만입니다. 재판부는 검사로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등을 보호하기 위해 미래통합당이 고발하는 것처럼 꾸몄다는 겁니다. 관련자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오늘 재판부는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고발장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자체로는 총선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반면 손 검사가 고발 사주를 위해 실명 판결문 등 자료를 누설했다는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선고 후 손 검사는 법정을 나서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항소해서 다투겠습니다. 사실관계, 법리관계 다 수긍할 수 없어서요. 검사의 불법 행위를 일부 인정한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손 검사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한 현역 의원 첫 재판 결과도 나왔습니다. 송영길 후보가 나온 그 전당대회 때 돈봉투를 받았다. 정당 민주주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회의원에게 뿌릴 돈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 1심 재판부는 오늘 윤 의원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금품 제공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씨에게도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서 윤 의원의 보석 신청은 기각됐고 풀려났던 강 씨 역시 다시 구속됐습니다. 특히 법원은 윤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려 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당대표 경선에서 국회의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해 전국 대의원을 포섭하고자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선거의 공정성과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윤 의원은 선거 캠프 내 활동가들에게 실비 변상 성격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렇다고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구태를 막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돈을 받아 봉투 20개로 쪼개 민주당 현역 의원에게 뿌렸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윤 의원이 태도를 바꿔 추가 진술을 내놓을 경우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네, 아는 기자 시작합니다. 과거는 사건이지만 이 판결 시점이 총선 코앞에 있다 보니까 더 관심이 갑니다.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요, 고발 사주 의혹 판결부터 살펴보죠. 법원이 인정한 거예요, 그죠? 네, 오늘 1심 재판부는 고발장이 전달된 건 사실이라고 결론 냈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의혹이 제기됐는데 당시 손 검사와 김 의원 모두 고발장을 주고받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다 공수처가 수사하면서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는데요. 2020년 4월 3일 조성은 씨는 고발장과 함께 이 고발에 필요한 실명 판결문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자료들 누가 보내줬는지 봤더니 바로 김웅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추적하면서 손 검사, 김 의원 연결고리가 확인된 겁니다. 근데 앞서 김 기자 말했듯이 계속 부인을 해왔는데 법원이 손 검사가 고발장을 전달한 게 사실이다. 이렇게 본 근거가 뭡니까? 일단 이 고발장을 전달한 텔레그램 대화창에 이 손준성 보냄 표시가 찍힌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손 검사는 해킹당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실제 손 검사와 함께 일하던 다른 검사가 이 고발장과 같이 보낸 판결문을 검색한 기록도 나왔습니다. 또 하나 고발장에 최강욱 전 의원의 생년월일이 잘못 나왔는데 이 한 인터넷 법조 임명록 생일과 일치했습니다. 아까 판결문을 검색한 검사가 따로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검사가 법조 임명록에 접속한 기록도 같이 나왔습니다. 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요. 당시에 고발장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죠? 네, 이게 고발 대상은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같은 주요 여당 인사들이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를 문제 삼았는데요. 윤 대통령의 장모 문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줄을 이뤘습니다. 법원은 손 검사가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을 반박하기 위해 고발장을 작성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궁금한데 당시에 손준성 검사가 현직 검사였고 그 상관이라고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이었거든요. 윤석열 총장까지 좀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겁니까, 이번 판결이? 네, 한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을 공수처에 고발했지만요. 이 대선이 끝난 후인 2022년 5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기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법원 판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 검사는 대검에서 수사 정보를 수집하고 총장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야권에선 당연히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고발 사주에 관여하지 않았겠냐는 의혹을 제기할 걸로 보입니다. 손 검사가 판결 직후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앞으로 2심 재판도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돈봉투 사건 재판으로 한번 가보지요. 자, 현역 의원에게 처음으로 이제 재판 결과가 선고가 된 건데 돈봉투 맞다는 거예요, 그죠? 네, 법원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돈봉투 살포에 필요한 총 6천만 원을 부정수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결국 윤 의원에게 돈을 받았다고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이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꽤 많거든요. 총선을 앞에 두고 있는데 이들 의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검찰은 윤 의원이 돈을 받은 사실만 밝혀냈을 뿐이요. 윤 의원이 돈봉투를 뿌렸다는 부분은 아직도 수사 중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선거인단 매수 목적으로 윤 의원이 금품을 수수한 걸로 판단한 만큼 이 수사도 급물살을 탈 걸로 보입니다. 실형을 선고받고 총선 출마도 어려워진 윤 의원이 돈봉투 전달까지 태도를 바꿔서 진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앞서 재판에서 봉투를 받은 걸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만 20여 명에 달합니다. 공천과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역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정근 기자였습니다. 자, 총선 70일을 앞두고 여야의 가장 뜨거운 현장에 마크맨들이 다녀왔습니다. 불출마를 선언한 여당 비대위원장과 지역구에 출마하는 야당 대표 행보가 달랐는데요. 먼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수도권 최대 격전지인 경기 수원을 찾아 바람몰이에 나섰습니다. 여당 마크맨 홍지은 기자입니다. 제가 나온 이곳은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최대 격전지로 꼽은 경기 수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반도체 산업 현장을 찾아 간담회를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그리고 우리 윤석열 정부는 우리 반도체 사업을 이끄는 이런 역군들의 일을 지원하고 도울 준비가 돼 있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한 위원장. 본인 선거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만큼 수도권 전역을 돌며 바람몰이에 나선다는 구상입니다. 한 위원장의 수원 방문은 이달 들어 벌써 두 번째인데요.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지역 주민들을 만나 애로사항도 들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운동권 청산을 반박하며 검사 독재를 언급한 것을 두고는 날선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아무 말이나 막 하시는 것 같은데. 검사 독재라는 게 있어요?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첫째, 법카 본인이 쓴 거 맞습니까? 둘째, 만약에 민주당의 어떤 예비 후보자가 기업이든 국가든 법카를 자기 샴푸 사고 초밥 사 먹고 자기 와이프한테 주고 이렇게 쓴 게 드러났다. 그런 게 걸렸다. 그러면 공천할 겁니까?
한 위원장은 메가시티와 경기 분도 이슈를 모두 다룰 TF 구성 계획도 밝히며 수도권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연입니다. 저희 민주당 마크맨은 오늘 여의도에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당대표가 아닌 인천 계양을 출마 예비 후보로 공천 면접 심사를 받았거든요. 그곳에 우영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부터 당사에서 민주당 출마 후보 면접이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인천 계양을 예비 후보 자격으로 면접을 보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면접 시간 맞춰야 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국회의원 후보로서 왜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지를 우리 공관위원들께 잘 설명드리고. 이 대표는 예비 후보 2명과 함께 면접을 받습니다. 30초간 자기소개를 포함해 7분간 면접이 이어졌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나온 이 대표가 소감을 밝혔습니다. 질문이 상당히 많이 다양했던 것 같습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잘 답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혹시 대표님께 곤란한 질문은 따로 없었습니까? 그 걱정했는데 다행히 없었습니다. 이 대표가 다른 예비 후보와 함께 면접을 본 건 대표도 시스템 공천에 예외가 없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우리 당이 나름의 시스템과 당헌 당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뭐 정말 차별 없이 공평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대표는 다음 달 초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마침 오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재명 대표 지역구 인천 계양을 해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자, 명룡대전이 성사되는 걸까요? 원 전 장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려고 정치를 도구로 삼고 있다며 그 고리를 끊겠다고 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해 국민의힘 후보 공천 신청장을 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취재진 앞에 서자마자 이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우리 정치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유, 이것은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이재명의 정치가 원인입니다. 제가 그 고리를 끊어보겠습니다. 원 전 장관은 이 대표가 국회를 본인 방탄의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며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켰습니다. 자신의 범죄 혐의를 가리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정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는 것입니다. 운동권보다 검사 독재를 청산해야 한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청산의 대상은 일부 운동권의 무능이라고 맞섰습니다. 운동권을 완장 또는 훈장으로 삼아서 빨대를 꽂는 기생적인 세력으로 군림하면서 바로 그 무능을 청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원 전 장관의 출마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승리 확신하실까요? 원 전 장관도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리라 믿는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정치권의 진짜 이야기를 알아보는 시간, 진짜 정치, 정치부 이동훈 차장과 함께합니다. 진짜 이재명 대표는 그래서 인천 계양을에 나오는 거예요? 네, 현재로서는 계양을에 나옵니다. 총선 분위기도 민주당에 나쁘지 않고 계양을 선거에서도 이길 것 같은데 안 나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 대표 오늘 계양을 공천 면접에도 참석했죠. 원희룡 전 장관한테 이길 것 같냐고 묻자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3년 넘게 남았는데 국회의원 옷 벗는 것도 부담입니다. 이 대표가 지난해 9월 검찰 조사 마치고 나올 때 민주당 의원들이 마중 나온 사진인데요. 이 대표 최측근은 검찰 독재 시대 아니냐,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윤 대통령과 싸우기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인천 계양을 비롯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와요. 어떻게 할지. 진짜 이재명 대표 선택지는 뭐예요? 앞에 놓여 있는. 네, 비례, 계양을 출마, 또 불출마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인데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재명 비례대표로 안 나간다고 정확히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 측도 개항을 나간 것도 욕먹었는데 비례를 또 어떻게 나가냐고 손사래를 쳤고요. 개항을 출마 아니면 불출마인데 불출마보다 출마에 더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해 11월 당내에서 험지 출마론이 터져나오자 SNS에 올린 사진인데요. 개항을 지역구에 있는 미용실에서 염색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대표 측은 지금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지역 일정을 꼭 하고 있다며 험지 출마론이 나오자 이 대표가 지역구 일정을 빽빽하게 잡았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진짜 계속 인천 개항을에 나올 거다라고 하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선거는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른다. 막판 불출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는 했는데요. 먼저 비명, 공천이 불만이죠. 비명, 공천 학살이 현실화될 경우 이재명 대표만 텃밭에 나가냐 이런 비판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명을 중심으로 험지 출마론이 나왔었고요. 친명 일각에서는 지원 유세 어떡할 거냐는 걱정이 나옵니다. 이 대표 지난 보궐선거 때도 개항을 선거되느라 다른 지역구 유세하러 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번엔 상대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크죠. 이 대표 측은 개항을 선거 문제없다, 전국 유세 다 할 거라고 자신하고 있지만 원 전 장관이 거물인 만큼 지원 유세 뛰는 것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시 묻죠. 이동훈 차장. 그래서 진짜 이재명 대표는 개항을에 나오는 거예요? 현재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최근 민주당 기류가 좀 바뀐 게 있는데요. 총선이 다가오면서 의원들 내 지역구에서 내가 당선되는 게 제일 중요해졌습니다. 이 대표가 비례대표 나오면 전국적으로 여론이 안 좋아질 테니 비례대표는 안 된다는 게 1번 요구사항이었고요. 네, 그건 받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비명계에서는 오히려 이 대표가 선거 지원 유세 올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중도 표 떨어진다는 거죠. 이 대표 대신 이 사람, 김부겸 보내달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대표는 개항을 선거 열심히 하고 중도 확장성이 있는 김부겸 전 총리를 선대위원장으로 해서 전국 지원 유세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대표가 김 전 총리를 선대위원장 시킬지 김 전 총리가 받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진짜 정치 이동훈 차장이었습니다. 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수원에서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도심을 관통하는 철도를 땅 밑으로 내려서 지역 개발도 하고 도시 단절 문제도 해소하겠다는 건데요. 메가시티 GTX에 이어 대형 지역 공약으로 여당의 힘을 보여준다는 전략입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원 시민들과 육교 위를 함께 걸었습니다. 시민들은 육교 및 철도 때문에 도시가 나눠져 지역 간 격차가 생겼다고 호소했습니다. 아이들이 아파서 소아과를 가려고 할 때 저쪽에 소아과가 많지 않아요. 이쪽으로 다 이동을 해야 돼요. 병원이나. 남쪽에 격차가 생긴 거죠? 네. 이게 지하로 들어가는 그냥 이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동쪽 수원은 엄청 발전하고 서수원은 뭐지? 번쩍번쩍하고 으리으리한데 우리는 뭐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한 위원장은 철도 지하화를 발표했습니다. 철도를 지하로 내리고 상부 공간을 통합 개발하는 게 골자입니다. 수원시를 가르는 경부선 일부를 지하화해 동서로 나뉜 도시 단절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주변을 마음대로 오가고 한쪽으로 편중된다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우리는 정부 여당입니다. 행정력이 있고 우리는 그 상상을 반드시 이번 총선 과정에서 현실로 바꾸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원뿐 아니라 철도 지하화를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심 지역도 검토할 것이라며 지역 개발을 위해 오래 준비한 프로젝트라고 말했습니다. 메가시티 서울 편입, GTX 열차에 이어 지역별 대형 민생 공약으로 정권 심판론을 희석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재원 지적과 관련해 한 위원장은 민간 투자 유치로 마련되는 만큼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언급하지 않고 줄곧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지난 2년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12번 언급했습니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습니다. 자신의 피습 사건도 윤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편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 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치닫게 됐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치인의 암살 테러가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위원장의 운동권 청산론은 반박했습니다. 운동권 청산이니 자객 공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청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입니다. 기본소득 정책도 다시 꺼냈습니다. 저출생 대책으로 출생 기본소득을 내놨는데요. 출생아 모두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현금성 지원을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자녀의 출생과 양육, 교육에 대한 부담을 기본적으로는 국가 공동체가 책임을 지고 장기적으로는 대학도 교육비 부담을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즉 무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 선거제와 관련해서는 허심탄회하게 말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자, 서울의 한강 벨트인 서울 동작을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의 맞상대로 민주당이 현역 이수진 의원뿐 아니라 추미애 전 장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카드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 동작을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과 맞붙었을 경우 경쟁력 있는 민주당 후보를 묻는 여론조사가 진행됐습니다. 현역인 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후보군에 넣어 각각의 후보가 나 전 의원과 붙었을 경우 누구를 뽑겠냐는 질문입니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여론조사 실시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았지만 당 관계자는 서울 동작을에 여러 후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동작을은 21대 총선에선 민주당 후보였던 이수진 의원이 7%포인트 차이로 당선됐지만 18대 때부터 20대 때까지는 민주당이 패배한 지역입니다. 우세 지역으로 꼽을 수 없는 만큼 가장 경쟁력이 높은 후보를 물색 중인 겁니다. 앞서 서울 종로 출마 의사를 밝힌 전현희 전 위원장은 당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했고 추 전 장관은 아직 출마지를 확정짓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추 전 장관은 동작을 외에 다른 지역 전략 공천 가능성도 있다며 서울 용산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방금 살펴본 서울 동작을의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판사 출신이죠. 4년 전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며 사법농단 피해자로 민주당에 입당했고 당선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최종 판결문을 보면 이 의원 주장과는 반대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남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수진 판사는 2020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며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피해자임을 내세웠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이름 앞에 무리야기 판사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사무분담과 인사평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블랙리스트 판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재판 판결문에는 정반대의 정황이 담겼습니다. 우선 판결문엔 대법원이 특정 판사들을 관리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블랙리스트 명단이 나오는데 정작 이수진 의원 이름은 없습니다. 또 대법원에서 일하던 이규진 부장판사가 법원 내 연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인사제도에 반발하는 기류를 이 의원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판사 내부 동향 파악에 동원돼 역할을 한 겁니다. 이 의원은 대법원이 국회를 상대로 입법 로비하는 과정에도 등장합니다. 당시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서기호 의원을 만나 설득하는 자리에 이규진 판사와 함께한 겁니다. 서 의원과 평소 친분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당시 자리만 주선했을 뿐 자신은 듣기만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판사 동향을 파악했다는 것도 자신은 이용당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총선 승리를 위한 여야의 판짜기가 한창인데요. 민주당이 서울 종로 출마를 포기한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을 경기 분당갑에 전략 공천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친노 핵심이었던 비명 인사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의 빅매치가 성사되는 걸까요? 이상원 기자입니다.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성남 분당갑 지역의 전략 공천 후보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략공관위 핵심 관계자는 최근 몇몇 의원들이 전략공관위에 이 전 총장의 분당갑 전략공천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분당갑 지역은 김병관 전 민주당 의원이 당선된 적이 있지만 최근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이 큰 표차로 진 험지로 분류됩니다. 좌희정, 우광재로 불릴 만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이 전 총장은 서울 종로에 출마하려다 노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변호사에게 양보하며 포기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 종로도 포기했는데 거물급인 이 전 총장을 경선시킬 수는 없지 않냐며 텃밭보다는 험지 전략공천 얘기가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이 전 총장은 채널A에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꿈이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또 결단을 내리려고 합니다.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의 의미 있는 후보랑 선거를 치르고 싶고요. 현재 분당갑에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지우 당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과 문재인 청와대 출신 여선웅 전 직방부사장 등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민주당은 세종, 강원, 서울 서대문 등에도 이광재 전 총장의 경쟁력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요즘 임종석 전 실장 자주 나와요? 뭘 찾습니까? 민주당에서 임종석 전 실장의 대체자 찾기에 혈안인 모습입니다. 임 전 실장 서울 중성동갑에서 출마 준비 중이죠. 이 지역 전략 지역구라 경선 없이 공천할 수 있거든요. 자, 이번엔 또 누가 대체자로 거론이 되는 거예요? 네, 먼저 복당을 고심 중인 이현주 전 의원이 있는데요.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임종석 대신 내보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변호사 조상호 변호사를 투입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아니, 임종석 전 실장 인지도도 높긴 한데 왜 이렇게 대체제를 찾는 거예요? 대체자를? 네,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와의 악연 때문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대표의 정치 인생이 걸린 순간에 임 전 실장이 다른 목소리를 냈다는 겁니다. 임 전 실장이 친문이니까 좀 다른 목소리 냈을 수는 있겠죠. 네, 민주당 대선 경선 때 당시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을 비판했는데요. 임 전 실장, 기본소득이 공정하고 정의롭냐며 경쟁자 편을 들었고요. 대선에 진 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에 출마할 때도 기본과 상식을 벗어났다고 비판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천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까? 네, 글쎄요. 임 전 실장의 SNS도 이 총선 출마 모드로 바꾸고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에게 열심히 얼굴 도장도 찍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 그래요. 앞서 리포트에서 봤더니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없다고 하던데 분명히 피해자라고 했었거든요. 네, 기억나십니까? 4년 전 이맘때죠. 이수진 의원 총선 앞두고 민주당에 인재 영입될 때 본인이 블랙리스트 판사라고 소개했었습니다. 저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강제징용 고의 지연을 내부 고발을 했던 사람입니다. 재임용 탈락될 거야 라는 소리를 무수하게 듣고 살았어요. 근데 블랙리스트야 라고 절대 위에서 말하시지 않겠죠. 이수진 전 부장판사께서는 정의가 침묵하는 시절 사법농단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네, 이 의원 이 법관 인사제도 개혁을 주도했고 이 일로 대법원에서 좌천됐다고 주장했는데요. 지난 총선 때 예비후보 홍보물에서도 사법농단의 피해자였다라고 강조하며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사법농단 판결이 나왔는데 판결문을 보면 좀 다르다는 거예요? 뭐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정확히? 네, 판결문에는 흔히 언론이 판사 블랙리스트라고 불렀던 이 무리야기 보고서가 언급돼 있는데요. 무리야기 법관으로 선정되어 인사조치 검토된 법관이라면서 126명의 판사와 구체적인 사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수진 의원의 이름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블랙리스트 피해자
것처럼 얘기했던 이수진 의원의 말은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네, 제가 이수진 의원과 직접 통화해서 들어봤는데요. 일단 본인은 이 무리를 일으키지 않아서 이 보고서에는 없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법원 행정처에서 은밀하게 작성 관리한 명단이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인사무 최초 주도 판사들 명단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블랙리스트라고 보는 거죠. 네, 판결문에는 이 블랙리스트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진실이 궁금하네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장해찬 전 최고위원 맞대 맛이요? 네, 양측이 맵고 자극적인 설전을 벌였는데요. 장해찬 전 최고위원, 이준석 개혁신당을 이 맛에 비유했습니다. 이준석 신당을 보면 캡사이신 범벅이 된 음식을 보는 것 같아요. 논란이 돼야 되고 관심을 끌어야 되니까 자극적으로 그 매운 양념인 캡사이신을 뿌리다가 이게 너무 과한 거예요. 이제는 못 먹는 음식이 돼버린 거죠. 캡사이신, 그러니까 논란을 일으키려고 센 걸 던진다는 거네요. 네, 이 대표 공약 발표로 세대 갈등과 젠더 갈등의 논란을 계속 일으키고 있죠. 현행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필할 것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자, 캡사이신이라는 공격을 받았는데 개혁신당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개혁신당 측 당장 발끈했습니다. 일단 우리는 맛있게 맵다고 했고요. 오히려 장 전 최고위원을 향해 사회에 해악 끼치는 정치 콜레스테롤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사실 캡사이신도 콜레스테롤도 건강에 좋지 않죠. 자극적인 설전으로 피로해지는 국민 정신 건강도 생각해 주시죠. 네, 지금까지 열한야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신림동에서 벌어진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 조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극도로 포악한 범행이라며 평생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박자한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일면식 없는 남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혀 구속 기소된 조선. 피해자나 유가족한테 할 말 없으세요? 아니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 죄송합니다. 법원은 오늘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했다며 온 국민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 범죄가 일어났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을 평생 사회와 격리해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은 줄곧 심신미약을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조선이 성관계 불법 촬영과 불법 도박 등이 발각될까 봐 잠을 못 잤고 이 때문에 망상 환청이 온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특히 조선은 심리검사에서 사이코패스를 진단받았는데 재범 위험성도 큰 고위험군으로 파악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환입니다. 네, 고속도로 위에 사고가 나 넘어진 차량을 뒤따르던 대형 화물차가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숨진 1명은 앞서 넘어진 사고 차량을 돕기 위해 차에서 내렸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4톤 화물차. 중심을 잃는가 싶더니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넘어집니다.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비상등을 켜고 화물차를 피해가는 동안 파란색 1톤 트럭이 화물차 근처에 멈춥니다. 몇 분 뒤 대형 화물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쓰러진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에 도로에 큰 불꽃이 튀고 두 차량 모두 가드레일과 부딪히며 부서집니다. 사고가 난 건 새벽 1시쯤. 넘어진 4톤 화물차에서 운전자가 빠져나오지 못하자 1톤 트럭 운전자인 40대 A씨가 화물차 운전자를 구하기 위해 차에서 내렸습니다. A씨가 현장을 살피는 동안 16톤 화물차가 넘어져 있는 4톤 화물차를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낸 겁니다. 이 사고로 A씨와 4톤 화물차 운전자가 숨졌고 16톤 화물차 운전자도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16톤 화물차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안 해 2차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분 이상 정도 후에 16.5톤이 와서 충격을 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대처할 수는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 3년 동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2차 사고는 150건이 넘고 85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2차 사고 치사율은 55.9%로 일반 교통사고 때보다 7배 가까이 높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데이트 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었습니다. 버스에 치여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중태입니다. 이세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가 건물 앞에 한 여성이 주저앉아 있고 경찰 여러 명이 다가가 일으켜 세우며 말을 겁니다. 잠시 뒤 여성에게 접근하려는 한 남성을 경찰이 제지합니다. 그 순간 남성이 크게 몸짓을 하며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 한가운데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갑니다. 그러다 달려오는 버스에 그대로 들이받쳤고 뒤쫓아온 경찰은 몸을 던져 가까스로 피합니다. 그젯밤 11시쯤 서울 강북구의 거리에서 남성이 여성을 때리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자초지종을 묻자 남성이 여성에게 내가 때렸느냐며 대묻더니 격한 반응을 보인 겁니다. 버스 정차로 가고 있는데요. 경찰 세 분하고 그 사람이 뛰어들더라고요. 브레이크 밟으면서 중앙을 넘어가고 핸들 들으면서 했는데 충돌을 했어요. 남성은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함께 버스 기사를 상대로 과속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명품 가방에 화려한 옷을 입고 문구점에서 물건을 훔치던 40대 여성. 경찰에 붙잡힌 장소가 백화점이었는데 또 물건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대범하게도 쇼핑백에 물건을 쓸어 담고 있었습니다. 백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문구점을 빠져나오는 여성. 그런데 가게 직원이 황급히 따라 나오더니 실랑이합니다. 지난 17일 낮 12시 30분쯤 서울 노원구 한 문구점에서 40대 여성이 30만 원어치 물건을 훔치다 직원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쇼핑백 안에 물건들을 좀 썰어 담았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어서 좀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던 게 특징이고요. 수법이 좀 초짜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여성은 문구점에서 나온 뒤 곧장 도로를 가로질러 맞은편 백화점 쪽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리고는 1시간쯤 뒤 결국 백화점 안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문구점 CCTV를 통해 인상착의를 확인한 경찰이 백화점에서 또다시 물건을 훔치고 있는 여성을 발견한 겁니다. 또 백화점으로 가지 않았을까 해서 지하부터 8층까지 백화점인데 쭉 수색하는 과정에서 3층에 있는 또 그 여성 의류 매장에서 또다시 다른 의류품을 절취하고 있었던 거죠. 일주일 전부터 백화점에서 고가의 옷을 훔쳐 절도 용의자로 이미 신고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것만 8차례, 피해 금액은 230만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여성을 상습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지난 22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 테마주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마구 엮는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민경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대통령실과의 갈등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사퇴설이 불거졌습니다. 후보 때까지 비대위원장으로서 제 역할을 완주하겠다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충남 서천 화재 현장을 함께 찾으며 화해가 이뤄졌는데 이틀간 한동훈 테마주도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대상우는 22일 6.89% 하락했다가 다음 날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와이더 플래닛은 11.6% 하락했다가 19.7% 올랐습니다. 대상그룹 관련주와 온라인 광고 플랫폼 회사인 와이더 플래닛은 한 위원장이 배우 이정재와 고교 동창이란 사실이 공개되면서 테마주로 묶였습니다. 대상은 이정재의 연인 임세령 부회장이 2대 주주이고 와이더 플래닛은 이정재가 최대 주주란 이유 때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테마주도 있습니다. 지난 2일 이재명 대표가 가덕도 방문 중 피습을 당하자 이 대표 고향인 경북 안동에 본사를 둔 동신건설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최대 주주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포럼 운영위원을 맡은 컴퓨터 업체 에이텍도 주가가 17.09% 뛰었습니다. 정치 테마주의 주가 급등락이 반복되자 금융당국이 나섰습니다. 그 정치인하고 마치 관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엮어서 실적과 관계없이 좀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고, 주가 급락할 때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금융감독원은 불공정 거래 정황이 발견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계좌에 1원씩 120번이 연달아 들어왔는데 이체 내역에 120번의 협박 메시지가 적혀 있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점점 악랄해지는 스토킹 범죄, 김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남성. 배달기사인 척하며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려던 남성까지. 이런 스토킹 범죄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스토킹 가해자가 금융서비스 어플리케이션으로 1원씩 120번에 걸쳐 송금하며 피해자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스토킹 피해자 지원에 나선 서울시에 접수됐던 피해 사례입니다. 헤어진 남성이 계속 찾아와 집 앞에 서성이며 피해자를 위협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스토킹 범죄 시도 14건을 파악해 경찰 신고 등으로 막아냈습니다. 피해자가 최대 한 달 동안 머무를 수 있는 긴급주거시설도 마련해뒀습니다. 스토킹 가해자가 찾아왔을 때 이 버튼을 누르면 경찰에 즉시 신고가 되고 스피커로 경찰과 실시간 소통이 가능합니다. 현재 2곳인 긴급주거시설을 3곳으로 늘리고 피해자의 출퇴근길에 동행하는 민간 경호 기간도 기존 7일에서 14일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운행 금지 통보를 받은 아파트 승강기입니다. 안전부품이 설치되지 않았는데 오늘도 정상 운행 중입니다. 관할 지자체는 소가리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70여 세대가 사는 아파트. 승강기에 운행 금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입주민이 승강기를 타고 올라갑니다. 이 단지에 설치된 승강기는 24대. 경산시는 이 중 22대에 대해 지난 25일부로 운행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지난해 정밀 안전검사에서 안전장치를 4개월 유예기간 내 설치한다는 조건부 합격을 받았는데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교체 공사 중인 12대 외에 10대 승강기를 불법 운행 중입니다. 승강기엔 보시는 것처럼 운행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입주민 3분의 1 이상이 노인이나 어린이 등 고행약자여서 불편이 극심하다는 이유입니다. 새 승강기 설치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존 승강기를 쓰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냥 예를 먹지 뭐. 몇 번 쉬어져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붙들고 내려오고 얼마나 힘들고. 운행 금지 명령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경산시는 행정 처분을 못하고 소가리만 하고 있습니다. 주민 반발을 마냥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운행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또 지도를 했거든요. 저희들도 이제 중간에서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이고. 자칫 사고라도 나면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도 복잡해진 상황. 아슬아슬한 승강기 운행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 올해 5선에 도전하는데요. 후보자 재산 공개를 하면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재산이 23평 아파트와 60년 된 국산차 2대뿐이다. 서민 코스프레일까요? 조아라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최근 신고한 6년간의 소득은 우리 돈으로 약 10억 원. 부동산은 더 소박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23평의 소형 아파트가 전부입니다.
자동차도 소련 시절인 1960년대 생산된 차 2대와 2009년형 SUV와 트레일러가 전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테러 제재를 위해 서방이 파악한 그의 재산 266조 원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입니다. 과거 입었던 명품 점퍼, 또 정적인 알렉세이 나발니가 폭로한 초호화 별장과 요트 값을 고려하면 믿기 어려운 내역들입니다. Но мы можем оценить минимальную стоимость. Сколько на него потратили денег?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уже 100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러시아 대선 후보로 등록하면 6년치 소득과 재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이틀 전 무소속으로 입후보했습니다. Конечно, большая честь получить, а затем передать удостоверение кандидата в президен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ладимиру Владимировичу. И в самое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я это сделаю. 서방 언론들은 이번 재산 신고에 대해 의문을 나타냅니다. 미국 CNN 방송은 푸틴의 재산은 서류상으로 흔적이 없는 것들이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현지 매체는 여론조사 결과 러시아인들은 공무원이 제출한 세금 신고서를 거의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테러리스트 3명을 제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 요원들 의사 가운을 입은 의료진과 민간인 여성으로 위장해서 병원에 침투한 뒤 사살해 논란이 됐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병원 복도에서 의사 가운을 입은 남성이 총을 겨눕니다. 아기 바구니를 들고 있는 사람과 이슬람 신도 복장의 인물도 총을 들고 있습니다. 의료진과 민간인으로 위장한 이들의 정체는 이스라엘 요원들. 팔레스타인 서안 지군의 병원을 급습해 하마스 대원으로 지목한 환자 3명을 사살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사살된 하마스 대원이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기습 테러 계획을 하고 있었다며 사살이 정당했다고 밝혔습니다. אנחנו לא רוצים להפוך בתי חולים לזירות לחימה, שמימין יש חולים ומשמאל יש רופאים ואחיות, ובאמצע מחבלים. 하지만 의료진으로 위장한 채 병원에서 총격을 가한 것에 대해 국제인도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أسرتهم في الغرفة وقام تصفيتهم بدم بارد في عيرة نارية في الرأس. 국제적십자위원회는 국제인도법에 따라 병원과 의료진은 전쟁 중에도 항상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사례는 예외라며 이스라엘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논평을 냈습니다. We would generally say that we don't want them to carry out operations in hospitals, but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hospitals do lose some of their protections if they are being used for the planning of terrorist operations. 이스라엘과 하마스 측이 인질 교환과 휴전을 물밑에서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양측 간 무력 충돌이 계속되면서 휴전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요르단 미군 기지에 가해진 무장 세력 공격으로 미군 3명이 숨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보복을 예고했던 바이든 미 대통령 어떤 대응을 할지 결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최주현 특파원입니다. 요르단 미군 기지 드론 공습에 대한 보복을 천명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응 방식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방법까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숨진 미군 3명의 신원을 공개하며 응징이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공습에 이란이 책임이 있다는 입장도 처음 내놨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중동에서 더 큰 전쟁은 생각지 않고 원하지도 않는다며 이란과의 전면전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백악관 안팎에서는 11월 대선을 고려해 확전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공습 세력으로 지목된 친이란 무장단체 카타이브 헤즈볼라 측도 미군 상대 군사작전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성명을 밝히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이라바니 주 유엔 이란 대사는 이란 영토와 국민에 대한 어떤 공격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동 정세에 대한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화살나무 들어보셨습니까? 국내 자생식물인데 이 나무 추출물이 관절염 치료에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화살기처럼 생긴 날개가 나뭇가지를 뒤덮는 화살나무. 독특한 모양새와 늦가을 붉은 이파리 덕에 조경수로 많이 쓰입니다. 화살 촉 모양을 하고 있죠. 또 가을에는 이렇게 빨갛게 잎이 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자생하는 이 화살나무 날개 추출물이 기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보다 염증 억제 효능이 3.2배 뛰어나다는 국립생물자원관과 연세대 연구진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화살나무 추출물을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서 얻은 활막세포에 투여하자 염증 유발인자 분비가 최대 80%까지 감소했습니다. 뼈와 뼈 사이에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활막에 지속적인 염증이 생기는 류마티스 환자들에게 희망이 생기는 대목입니다. 기존에 알려진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관절염을 억제하기, 활막에서 벌어진 염증을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쥐에게 화살나무 추출물을 먹였더니 2주 뒤 추출물을 먹지 않은 쥐보다 발의 부종은 최대 40%, 관절 손상 증상은 최대 5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연구진은 특허 출원을 완료했으며 다음 달 국제학술지에 연구 결과를 투고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네, 직구족들은 요즘 중국 온라인 쇼핑몰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물건 가격은 국내보다 훨씬 싼데 품질에는 별 차이가 없어서라는데요. 가파르게 성장한 중국 이커머스를 경제카메라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그마한 솔로 무선 이어폰 케이스를 구석구석 닦습니다. 중국 쇼핑몰에서 1,000원을 주고 구매한 청소도구입니다. 몇 년 전까지 중국 직접 구매는 배송에만 수개월이 걸렸지만 최근엔 항공기를 이용해 배송이 빨라졌습니다. 완성도가 떨어지면 살 수가 없거든, 이 가격에. 근데 완성도가 있으니까 사게 되는 거고. 전력 사용량을 보여주는 스마트 플러그를 중국 쇼핑몰 두 곳에서 주문해 봤는데요. 각각 닷새 일주일 만에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물건은 이상 없이 잘 작동했고 가격은 국내 쇼핑몰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중국 직구 거래액은 2조 원을 처음 넘었습니다. 중국 쇼핑앱인 알리와 테무는 국내 월 이용자가 1,000만 명이 넘을 만큼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이용자 수가 줄어드는 우리 쇼핑 앱과 대조적입니다. 비결은 규모의 경제입니다. 중국의 거대 유통망을 바탕으로 단가를 낮춘 겁니다. 알리는 판매자에게 상품을 대량으로 사들여 소비자들에게 싸게 파는 박리담의 전략을 펼칩니다. 테무 역시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고 가격을 최저가로 매깁니다. 알리에서 이제 만약에 10,000원짜리 가격이면 네이버 쇼핑에서는 2만 원 내지 25,000원 정도가 이제 기본적인 가격이고요. 제일 비쌀 때는 한 5배도 봤어요. 그림부터 스피커 거치대, 스마트워치, 시계줄까지 구매 상품도 전부 다 다양해졌습니다. 과거 품질이 낮아 소비자들이 꺼렸던 의류나 유아용품도 이젠 인기 품목입니다. 알파벳 숫자 교구인데요. 한국에서는 25,000원에 판매가 돼요. 근데 여기서는 5,000원. 한국에서 주문을 곧 했더라도 다 여기서 만들어서 찍혀서 나오는 제품들이거든요. 물론 고가 제품을 중국 직구로 사긴 아직 꺼려진다는 소비자도 있습니다. 리뷰가 없다 하면 돈을 조금 더 보태서 주더라도 국내에서 믿을 수 있는 제품을. 하지만 중국 업체들은 최대 90% 할인, 90일 이내 무료 반품, 가품 확인 시 100% 환불 같은 파격 정책을 앞세워 한국 공략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내 온라인 유통업체가 차별화, 고급화된 상품을 발굴하지 못한다면 중국에 잠식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카메라 정현우입니다. 내일 출근길 오늘보다는 조금 춥겠지만 걱정할 정도의 추위는 아닙니다. 전국이 종일 흐리겠고 동해안에는 꽤 많은 눈이 예상되는데요.
동해안으로는 10cm 안팎이 되겠고 남부 내륙과 일부 경기 북부, 충북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비가 오지 않는 서쪽 지역은 내일도 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먼지는 주말부터 차츰 정상화되겠습니다. 밤사이 중부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3도, 강릉 1도, 부산 7도가 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6도, 전주와 광주 7도로 평년보다 여전히 높겠습니다. 다만 해안가는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동해안은 주말까지 계속 눈과 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월요일에는 전국에 강수예보 나와 있습니다. 기온은 다음 주 중반까지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국회 앞에 중소기업인 3,000명이 모였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이 영세사업장 적용을 딱 2년만 더 미뤄달라고요. 규모가 영세하다 보니 법에 대응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죠. 3년 전 법 통과될 때부터 예상됐던 일인데 국회가 협상 생색만 내면서 3,000명을 거리로 내모은 셈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느긋한 정치, 절박한 민생.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의 라이브. 시사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보도. 9월 4일부터 출격!